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 그러니까 이제 개장이 10시에 이어지게 되고, 자, 그 사이에 저희는 여러 가지 시장에 좀 변수가 될 만한 이슈들 좀 체크해보고.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AMD가 그 전날 AMD 데이였잖아요. 애널리스트 데이. 그날은 오히려 좀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이었다가 시간에서 올라가더니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제 간밤 새벽에 많이 올랐는데 글쎄요, 이 온기가 다른 쪽으로 확산되지는 못하는 양상이었고 여전히 AI에 대해서는 경계심, 기대 심리 공존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어제 뭐 엔비디아 네. 장중에 한 2% 빠지니까 득달같이 또 매수세 들어오는 거 맞아요. 같아요. 예. 근데 지금은 뭐랄까 이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차익 실현하면서 돈이 빠져나오면서 안 갔던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우리가 먼저 주도해서 그런가 미국도 뭐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같은 은행주들이 또 이렇게 가고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 뭐 훌쩍훌쩍 뛰고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도 이 수능인데도 날씨가 포근합니다, 그죠? 맞아요. 우리 뭐 수능 때는 갑자기 추워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일교차가 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옷 입기가 참 애매하죠. 네. 저도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그 뉴스 나오는 거 작은 화면 보고 알았는데 오늘 몇 명 정도가 이렇게 수능 보는지 짐작이 가세요? 수험생들. 아니요, 제가 너무 오래돼서. 그죠? 네. 55만이랍니다. 55만 명.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나는 뭐 이렇게 요즘 특히 다니다 보면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는 시골 다니다 보면은 이 학교는 학생이 총 몇 명일까 싶어서 한번 검색 들어가 보면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아, 지방 쪽은. 지방 쪽은. 예,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래도 아직 대입 수험생이 55만이나 되는데 그래도 한 7, 80만 명 돼야 나라 같은 그게 유지되지 않을까요, 그죠? 인구도. 그러니까 저출산 시대다 보니까. 좀 그게 그거 하고. 네. 예. 그래요. 오늘은 동시호가도 증시 타임이 없고, 그러고 무슨 개장 그것도 없고 하면은 오늘 우리 증시 타임 감당해 주실 패널분이 부담이 상당하신데. 그래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모셔봤습니다. 그래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유, 오랜만에 뵙는데. 네, 저도 이제 오랜만에 나옵니다. 어떻게 뽀해지셨습니다. 아, 예, 요즘 창백해진 거죠. 힘들어요. 시장이 이렇게 하얗게 만듭니다. 아니, 좋은 장 아닙니까? 아, 힘들죠. 왜냐하면 뭐 사실 지금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은 계속 이제 AI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시장이 더 갈지. 왜냐하면 뭐 많이들 그쪽 비중 태워놓으셨으니까요.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또 다시 이제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배당주 같은 또 방어 섹터가 또 올라오니까 이게 뭐 본격적인 조정의 시작인가 아니면 뭐 순환매장세 시작인가 이런 것도 지금 고민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고민을 그렇게 뭐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금융기관들도 사실 이제 부클로징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미국 같은 경우가 조금 빨라졌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해 같았으면은 11월 초되면은 이제 프리 쇼핑 시즌이 들어오면서 소비재주들이 한번 쭉 올라주고, 그 다음에 12월 달 들어간 배당주가 한번 쭉 올라주면서 보통 부클로징을 한 12월 달 한 중순 정도에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026년도 이제 준비를 시작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쇼핑 시즌이 뭐 쉽게 해서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지금 뭐 누가 이거 뭐 들어가서 이거 주문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당도 사실 올해 이제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한 16%, 17% 정도 올랐네요. 그렇죠? 17% 정도 오르다 보니까 사실 예상치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다른 때가 올해 연초에 보면 한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한 8에서 10% 정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잡았는데 뭐 지수는 그보다 더 올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미 수익 실현을 좀 해버리는 경향들이 좀 벌써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라든지 이런 쪽들은 일단 거래대금이라든지 부클로징 이런 거 관련돼 갖고 금융기관들의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게 뭐 밸류에이션이 나쁘다.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연말 되면 항상 계절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그동안 이제 가장 많이 올랐던
AI라든지 반도체 쪽에 대한 수익 실현들이 좀 먼저 나오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뭐 제가 이제 뭐 항상 요즘도 뭐 계속 AI 버블론 나오잖아요. 네. 근데 AI 버블보다는 버블에 대한 우려감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자 뭐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좀 강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네. 금융주 같은 경우도 요즘 저 이벤트가 좀 몇 개씩 좀 튀어나오니까요. 그런 부분 쪽에서 아마 달려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냥 시장을 그냥 편하게 보셔라. 그냥 네. 이걸 갖고 너무 막 고민을 하실 필요 없이 이때쯤 되면은 이 정도가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예, 그걸 감안하시고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올해죠, 내년이죠, 2026년도 밸류에이션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은 그냥 이럴 때 보시고 있다가 수익 실현할 건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것은 또 추가 매수하시고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하시기에 금년 들어서 S&P 500이 16%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하셨고 네. 나스닥이 지금 21% 올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른 뉴욕 증시. 아니 뭐 주식하면서 연간 16% 먹으려고 합니까? 우리 코스피가 지금 13%인데 이 정도는 돼줘야 주식 시장이지. 국내는 사실 다른 시장보다도 많이 올랐어요. 확실히. 예. 모멘텀이라든지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좀 많이 오른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되게 하고 재작년까지 2년 연속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한 3년 차, AI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3년 차로 들어가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익 성장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사실 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성장률이죠. 예. 그러니까 전에는 뭐 10%, 15%막 이렇게 강하게 나왔던 것들이 5%, 4%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만큼 올해도 이제 주가 상승률을 사실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전반기보다 하반기에 시장이 강하게 끌어올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전반기 때 좀 사셨던 분들은 하반기 때 수익까지 감안한다면 더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S&P가 사실 16% 올해 오른 것은 연초에 나왔던 대부분의 리서치 하우스들이 8에서 10%를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봤지만은 지금 이익 성장률 보시면은 M7이죠. M7하고 빅테크들은 거의 한 18%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기업들은 사실 한 4에서 5%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균이 지금 한 이제 8%막 이 정도 나왔는데 한 10% 넘게 나왔는데 결국은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들이 워낙 강하게 실적을 기반으로 끌어올렸기 네. 때문에 결국 투자를 한 입장에서는 결국 대부분 다 빅테크 쪽이라든지 AI라든지 반도체 쪽 이런 기술주 쪽에 조금 더 많이 담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체감할 수 있는 수익은 사실 더 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조금 이제 뭐 연말 되고는 항상 마음이 뒤숭숭하잖아요. 이제 뭐 수익 실현 좀 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냥 시장을 그냥 편하게 보시는 게 낫다. 뭐 너무 이슈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이때쯤 한번 내가 수익 실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싼 거 있으면은 네. 내년 대비해서 한번 사고 이런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대표님께서 시장이 거기에서 창백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좋은 장에서 왜 창백지시냐고 여쭤봤는데 저는 또 일견 이해가 되는 게 코스피가 네. 75%, 76% 지수가 네. 이렇게 올랐는데 대표님께서도 지금 투자자문을 저기 운영하고 계시지만 고객들한테 그만한 수익 못 돌려주시잖아요. 솔직히. 저는 났어요. 낯섰어요. 네, 저는 났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결국 업종을 베팅을 해야죠. 아 예. 예, 전반기부터 저는 이제 반도체하고 예. 이제 AI 쪽, 그 다음에 지주사 쪽, 어허. 예, 이렇게 3개, 로보틱스까지 4개만 집중적으로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조방원 뺐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 두산 퓨얼셀까지 해갖고, 결국은 업종 배팅을 하니까 결국 거의 한 코스피보다 한 10% 정도 더 아웃퍼폼하셨어요? 아웃퍼폼했고, 이 대박인데요. 예, 그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고객별로. 네, 지난번에 되게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60대 여성분들의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60대 그 회장님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고객 관리 많이 해보지만 예. 사모님들 이제 VIP 사모님들 예. 보시면은 많이 따라오세요. 전문가들이 얘기한 대로 따라서 하세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간 편견 없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따라서 하시면은 컨설팅 잘하시는 분들하고 네. 하시면은 수익이 다 괜찮아요. 뭐 연초에는 조방원 하시다가 예. 이후에는 이제 삼성전자 뭐 7, 8만 원 올라오면 또 삼성전자 또 옮겨 타시고 SK에서 옮겨 타시고 이렇게 수익을 내셨는데 네. 잘 하시다니요. 저희 60대신 회장님들은 고집이 세십니다. 아집이 있죠. 아집이 있죠. 예. 본인들 생각하는 걸 꼭 하세요. 제가 설득을 3번, 4번 해도 안 들으세요. 예, 결국 보시면 그 자동차 계속 갖고 계시고 네, 그렇게 가십니다. 네, 소장님도 60대 남성을 대표하는 네.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시장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신지도 저도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뭐 시장에 대한 의견이야. 네. 뭐 제가 뭘 압니까? 저는 아니요. 그 비비를 공개하기 싫습니다. 거꾸로 하시면 대박 날 거니까. 저는 인디케이터라서. 이제 그 말씀에 이제 대표님 말씀에 저 이렇게 어릴 때 왜 우리 한 번씩 다 듣잖아요. 뭐 저기 약관부터 해서 40대면 이제 지천명이고, 그쵸. 예? 뭐 이런 식으로 50이 지천명인가? 50이 지천명. 50이 지천명이고, 60이 이순. 60이 이순인데 네, 네. 이순이 이제 귀가 순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말도 잘 듣는다. 그쵸. 이러는데 그 공자께서 그거는 잘못 파악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거 나이 들면서 사람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길을 열고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받아들이고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길을 닫으시죠. 사실 60 넘으시면 내가 했던 것을 바꾸려 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사실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것은 전문가분들이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이제 뉴스를 하시는 분들인데 얘기를 하셔도 본인들의 이제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신 분들은 뭐 귀가 닫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다 보면 본인이 계속 생각했던 뭐 자동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사실 자동차는 이제 상호관세 이런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을 계속 이제 붙잡고 계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게임 쪽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중국과의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못 벗어나시는 거죠. 네. 아니면 이제 뭐 화장품 쪽도 요즘 이제 바뀌잖아요. 사실 네.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제 헬스케어 기구 쪽으로 바뀌잖아요. 트렌드가. 근데 아직도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이 옛날 전통 화장품을 계속 고수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여 갖고 내 직업 자체가 그쪽에만 투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면은 네. 사실 길을 여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앞서 소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55만 네. 그 수험생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하원 그 단기 예산안, 임시 예산안 이제 하원 표결 하원 표결이 남았나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원은 다 넘어갔죠. 이제 네. 하원 표결이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7시, 오후 7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잠시 뒤 한 25분 뒤쯤 9시쯤 그렇겠네요. 진행될 예정인데, 뭐 시장에서는 이게 통과될 거라고 보고, 그럼 빠르게 이제 트럼프 서명하게 되고, 이러면 이번 주 내에 이제 셧다운이 종료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게 시장에 진짜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왜냐면 이게 다 알려진 이제 사실 뉴스잖아요. 뉴스죠,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되게 해제가 되면은 네. 사실 다른 거보다 예. 소비 문제를 좀 걸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비. 왜냐하면 지금 뭐 연말 되면 사실 이제 쇼핑 시즌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 같으면 해도 저희 가족들이 이제 막 계속 불프에 들어가갖고 많이 주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올해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이렇게 광분제 이슈도 이렇게 조용하게 뭐 묻힌 맞습니다. 경우도 예, 드물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셧다운이 해제가 네.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사실 결국 셧다운 해제에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사실 스탑이 돼 있었고 네. 이거에 대한 압박이 있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철도라든지 도로, 항공 이런 쪽에 사실 이제 축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류하고 인편의 유통이 사실 또 정지된 상태가 그랬었죠. 축소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연방 공무원들 140만 명이 이제 무급휴직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사실 이제 노동 시장이 워낙 유연하기 때문에 잡을 또 바로 잡아서 자기들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그게 또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다 죽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불프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다른 거다 이거 풀렸을 경우에 물론 뭐 경기 지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 뭐 연방 정부 공무원 140만 명만 해도 급여만 해도 뭐 밀린 급여를 또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받아갖고 먼저 할 수 있는 게 일단 소비라는 거죠. 저는 일단은 이게 소비고,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요게 좀 빨리 정리가 돼야 자기가 상호 관세로 얻은, 연방정부가 받은 그것을 전 국민들한테 1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 소비 네. 쿠폰 주겠다. 제가 봤을 땐 그 정도 뭐 소비 쿠폰 같은 경우 원래 정치적 효과를 가장 높이려면은 크리스마스 이전엔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장 표를 끌어올릴 수가 있죠. 그렇다 보면 네. 그것도 사실 연방정부 셧다운 정리가 되면서 추진된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 뭐 다른 쪽면보다 일단은 좀 소비가 좀 올라올 수 있는, 예, 뭐 인위적이죠. 인위적이지만 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진짜 그 저소득층들도 지금 예.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예. 저소득층도 써야 되는데,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소비가 다 여기서 지금 스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 풀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불안감, 특히 뭐 항공기 수요도 마찬가지예요. 다 소비잖아요. 네. 그것들을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결국 압박을 받은 게 가장 컸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해소됐을 경우에는 일단 미국의 소비 쪽에 뭐 당장 지금 연말이지만은 미국 소비재주들이 그렇게 뭐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렇게 힘을 받질 못하거든요. 작년 같았으면 연말 마지막에 소비재들 올라가는 속도 보면 엄청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마지막에 건드려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뭐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뭐 이렇게 픽한 이슈가 무슨 뭐 커피나 바나나 같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다시 뭐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하는 거 보면은 네. 이제 슬슬 이 때리는 사람 주먹이 이제 아파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봐줘야 되겠는데 거기다가 뭐 2,000불을 갖다가 풀겠니 어쩌니. 빨리 풀어야죠. 예. 그래야 대법원에서 익스큐즈가 되죠. 대법원 이제 지난 5일부터 이제 심리 시작됐잖아요. 예. 상호관세가 불법인지 아닌지에 예. 대해서. 물론 이제 지금 여론은 결국 이제 불법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 이제 그 돈 다 토해내라. 뭐 그런데 그리고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그 뭐 대한민국이 받는 거냐? 저희가 받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세를 내는 쪽은 미국 내에 있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미국 수입한테 이제 네. 돌려줘야 네. 되는데 네. 뭐 트럼프 입장에서 난 돈 다 썼다. 국민한테 다 줬으니까 국민한테 그럼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하, 또 그런 또 그렇죠. 그럼 대법관들을 압박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내가 일단 돈을 받고 나면은 뭐 사실 알고 보면 그 관세라는 게 결국 물건값이 올라간 거잖아요. 관세 부과돼갖고 네. 내가 비싸게 사고 그 돈을 다시 또 돌려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가 되는 건데 네. 그래도 개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면은 일단 대법관이 할 수 있는 그 대법원이 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또 제동을 국민들이 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소비하게 되면 또 그만큼 또 이제 뭐 또 다양한 효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아마 2,000달러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4인 가구면 8,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할 거 많습니다. 예. 네. 참. AI 거품론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최근에 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기업이 AMD. 그 이틀 전에 AMD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왔는데 지금 사실 리사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 매출이 뭐 35%씩 급증할 수 있다. 그 당일 얘기했을 때는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다가 지금 어제 오늘 간밤 새벽에 이제 좀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 AI 거품론에 대해서 지금 경고의 시각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재밌는 거 하나를 제가 어떤 말씀드리면 거요? 네. 거품론 나오기 전에 네. 예. 지금 AI 산업이죠. 뭐 저희가 예. 3년 전부터 계속 AI 산업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뭐 분석하고 그렇죠. 계속 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네. 이어왔는데 최근 3년 동안 보면은 반대쪽에서 보면은 AI 산업에 대한 열기가 사라진 적이 없어요. 사라진 적이 없다고요? 네. 계속 AI 산업에 대한 열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예. 한편에서는 AI 그 버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양쪽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AI 산업은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산업으로 사실 이제 확산되는 국면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보시면은 AI 산업은 지금 아직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예. 사실은 뭐 매출을 기대하고 엄청난 매출을 기대하고 이 회사의 뭐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고 사실 이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일단은 그냥 달리는 거죠, 다들. 예. 시장 점유율을 내가 빨리 잡아놔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쪽에서는 AI 산업의 열기는 계속 지속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실적이 안 보이는데 당연히 보일 수는 없지만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버블론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근데 재미있는 건 또 버블론도 실체가 없어요. 버블론도. 왜냐하면 버블론 제기할 때마다 내용이 다 틀려요. 처음에 나왔던 AI 버블론은 뭐였냐면 반도체가 과잉 공급하고 있다. 이게 버블이다. 그 다음에는 AI 회사들에서 차별화가 돼 있다. 하이퍼스케일러 빼고 나머지 90%는 수익이 없다.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레버리지라든지 현물 투자를 한다. 현금 투자를 못 하고 있다. 돈이 없다. 이것도 이제 이번에 이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회계상의 문제를 지적해요. 예. 과대평가를 해놨다. 예.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그럼 도대체 AI 버블론의 그럼 또 실체는 뭔가? 그것도 사실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보는 게 결국 리사수 대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얘기했지만 사실 어제 반응한 것은 마이클 버리 같은 게 뭐 잘 아실 거예요. 저희 뭐 영화 빅쇼트 보시면서 예. 크리스찬 베일이 하니까 뭐 되게 좋은 사람을 생각을 해요. 잘생긴 배우가 나오니까 뭐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 영화 꼭 보라고 하니까 이분 되게 좋은 분이세요. 다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크리스찬 베일이 나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분도 되게 철저하게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인데 네. 사실 이제 2008년도 이제 미국 금융위기 때 주택 산업을 이제 모기지를 분석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분석 틀을 갖고 지금 AI에다가 분석하는 게 맞는가? 결국 그때 갖고 있었던 회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갖고 사실 숏을 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AI 산업이라는 자체가 그런 지난번에와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건 성장하는 사업이고 인프라를 구축한 단계의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회계장부가 좀 고평가돼 있다를 갖고 버블론을 제기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2008년도 이후에 사실 그렇게 시장에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이제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저희가 자 이제 선물이나 옵션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저는 이분의 어떤 분석을 신뢰하기는 조금 너무 올드하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사실 저도 이제 어제도 그렇고 시장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결국은 마이클 버리가 얘기했던 버블론 자체가 한 하루 이틀 정도,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효력을 잃는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AMD 리사수 대표가 얘기했던 CEO가 얘기했던 뭐 앞으로 3년, 5년 뭐 계속 지금 갈 거다. 거기다 이제 엔트로픽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오픈 AI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자잖아요. 예. 여기도 지금 얘기하는 게 오픈 AI 요즘 뭐 힘겹게 막 스타게이트 때문에 자본 조달이 안 된다 얘기합니다. 불구하고 엔트로픽 쪽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에 500억 어떻게 보면 스타게이트의 한 10분의 1 정도거든요.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또 투자하고 지금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결국 반도체가 다시 또 이제 엔비디아를 비춰서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 열기하고 그다음에 버블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돈이 빠질 일은 없다. 돈은 그대로 있고 밸류에이션도 그대로 있고 예. 단 열기냐 아니면은 버블이냐 이거에 대한 이벤트만 갖고 자꾸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당분간은요.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다른 것보다 AI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이제 글로벌 산업으로 확대되고요. 이건 뭐 저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그냥 무조건 AI 산업을 가야 되는 산업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글로벌로 이 AI 산업이 확대된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인프라를 건설하는 구축하는 기간이 최소한 4, 5년은 더 걸릴 수 있다. 네. 예. 그러면은 AI 버블론 계속 제기될 거고요. 반대로 AI에 대한 열기도 계속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엔스로픽이 적어도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 텍사스하고 뉴욕에.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얘기는 뭐 여기저기도 나오고 요즘은 이제 뭐 유럽 쪽에까지도 뭐 하겠다 하는데 아니 지금 재밌는 기사가 블룸버그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저 뭡니까 저 산타클라라 캘리포니아 그 산타클라라에 있는 그 본사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가 잘 지어져 있는데 건물은 껌껌해요. 네.
그러니 뭐 empty awaiting power. 그래. 전력이 안 들어오나 봐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러지. 지금 제로헤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보고서를 썼나 봐요. 한 2028년까지 앞으로 3년 후까지 44기가와트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뭐 감이 안 잡힙니다만 이게 AI를 위해서 이게 전력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미국이 쇼포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면 야, 그러면 지금 아직도 그러면 금 캐기 전에 지금 계속해서 청바지가 모자라고 꽃게기가 모자라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미국의 전력 공급이라는 전력 것은 공급, 네. 사실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한국전력이 국가 기업이 하잖아요. 네네. 공기업이 하잖아요. 네. 공기업이 했을 경우에 이제 단점과 장점 뭐냐면 비용을 사실 국민 세금 갖다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사실 비용 수익에 대한 개념은 없어요. 예. 대신에 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을 충분히 보장을 해줘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네네. 공기업들은 그게 사실 목적이니까. 그게 또 공기업의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 사실 에너지는 전력은 충분히 지금 공급이 돼요. 네. 되고 이제 물론 이제 그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배분을 하는가 지역별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미국은 다 국영 기업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뭐 GE 버너버업터시가 컨스탈레이션 에너지, 뭐 듀크 에너지 대부분의 다 전력 회사들, 그다음에 파워 플랜트라든지 원전을 갖고 있는 회사 모두 다 사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수에 항상 맡긴다는 거죠. 근데 사기업들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면 얘들은 이인축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공급을 적게 해요, 수요보다. 그래야 가격을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어요. 미국 가신 분들은 지금 매달 받는 이 전기요금 청구서가 달라져요. 예. 똑같은 전력을 써도 가격이 되게 플렉스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은 항상 부족해요. 그다음에 사기업들이 인프라를 항상 충분하게 갖춰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반대로 기업들이 자기들이 신고만 하면은 충분히 공장 옆에다가 발전소나 이런 것을 다 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한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전력에 대한 어떤 그 투자는 좀 이제 약간 차별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당장은 깜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갖다 꽂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는 것은 금방 해요. 한다면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 연방 정부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원전을 갖다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원전 기수 하나 만들라고 전력 돌리려면 10년 걸려요. 그럼 그 사이에 그럼 계속 불 끄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SMR을 얘기하잖아요. 예. SMR도 사실 뭐 어차피 데이터 센터들이 다 사목한 거되기 때문에 예. 저희 같이 뭐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요. 뭐 저희는 화성에다가 동탄에다가 SMR 나면 난리 날 걸요. 정권 망할 거예요. 근데 거긴 상관없거든요. 근데 SMR도 최소한 3년에서 2년 반 정도가 걸려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계속 요즘 뭐 방송에 말씀드린 게 결국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그 연방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다 폐지를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정부들 예. 아니면은 이쪽 기업단에서는 바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바로 지금 도입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또 설치하고 태양력. 바로 전력 공급하는 데는 제일 빠르다. 태양광은 3개월이면 됩니다. 패널만 깔면 된다. 패널만 깔고 그냥 갖다 플러그만 꽂아보면 되죠. 아.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 수소 요즘 에너지가 벌써 미국 같은 경우에 한 3년, 4년 전만 해도 그린 수소 이래 갖고 이게 사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미 이제 플러그 파워가 공장 4개를 벌써 돌리면서 하루에 한 5만 톤 이상을 지금 생산 이미 하고 있어요. 예. 그건 LPG 꽂듯이 갖다 꽂기만 하면 돼요. 오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대로 미국에서 처음에는 원전 관련주들만 쫙 오르다가 네. 요즘 보시면 뭐 블룸 에너지라든지 퍼스트솔라든지 아니면 플러그 파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의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매출이 그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막 걱정을 해요. 빨리 원전 발전소 미국이 져줘야 될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미국은 원래 전력이 부족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구조고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약간 소도시 같은 데 가면은 가정마다 사실 발전기를 갖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충분히 된다. 단 어떤 회사들이 수익을 볼 것인가. 미국은 이제 철저하게 기업 위주로 되니까요. 당장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들을 먼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원전은 이제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전력을 또 어쨌건 이제 공급해 주려면 그 전선 수요 최근에 구리 가격도 그렇죠.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광통신 쪽 광케이블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보니까 미증시에서 뭐 코닝이라는 기업 주가도 막 올라가고 네. 그랬잖아요. 예, 이런 쪽도 그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국 마찬가지고요. 예. 사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다. 네네. 이 부분은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전력이라든지 전선 케이블이라든지 뭐 변압기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국내에서 수출이 많이 됐어요. 효성중공 뭐 네.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은 이유가 뭐냐면 재작년에 LA 산불 났잖아요. 네. 엄청 세게 났어요. 예. 뭐 거의 대한민국 뭐 제주도 하나 태울 정도로 막 태워버렸는데 태우고 나서 보니까 전선들이 다 타버렸어요. 전선이. 송전 다 탔어요. 그럼 빨리 이걸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살잖아요. LA가 네. 복구가 되잖아요. 예. 가장 급한 게 그거였는데 전력이었는데 네. 인프라였는데 없으니까 바로 이제 한국 제품들을 막 다 지금 끌고 간 거죠. LS 뭐 전선부터 시작해서 예, 다 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번 거기서 수요가 터졌고 대한민국이 이걸 한번 놓고 나니까 잘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 전력 회사들이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인프라를 지금 바꿔야 될 타이밍이 와 예, 있어요. 예. 지금 벌써 한 20년 됐거든요, 얘들이요. 한번 교체 주기가 왔어요, 상기업들이.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또 교체 주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고 보면 저는 뭐 계속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는 전력 공급은 좀 남지만은 비효율적으로 좀 배분이 돼 있잖아요. 네. 서울, 경기도만 부족하고 나머지 지방들은 사실 다 전력이 남아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하는 게 전남에 이제 이 서해안 고속도로 뚫어갖고 에너지 고속 뚫어갖고 이 서울하고 경기도를 이제 전력 넘기고 원전 고리 쪽에 있는 그 전력들을 남는 것을 문정세제를 통해서 넘기고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는 타임이거든요. 우리도.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전력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예. 정부는 지금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예. 거죠. 그럼 결국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선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 인프라가 사실은 더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뭐 조방원에 대한 뭐 원전 쪽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뭐 기대감은 사실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까도 제가 매출 올라오고 있는 데가 사실은 이제 뭐 아까 신재생에너지 국내 네. ESS 2차 전지 네. 쪽, 그다음에 전선 쪽, 이런 전력 인프라 쪽 이런 쪽은 반도체가 먼저 올라왔지만은 네. 지금 작년에 비해서 계속 지금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도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아까 자, 예. 아까 뭐라고요? 뭐요? 저 광섬유. 광섬유 쪽 관련한 예, 미국 광케이블, 기업 이름이 코닝? 코닝? 예, 코닝. 코닝이에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아니 보면은 이렇게 언급하는 업종이나 종목이 네. 아까 우리 국내에서 수익률 좋은 60대 여성분이라 하셨잖아요. 네. 완전 60대 감각이에요. 정말 빨라요. 잘 알고. 요즘은 다른 것보다 미국이 사실 국내 주시장이 요즘 들어서 이제 미국하고 다시 동조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먼저 가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예. 곧 조만간 이제 한국 쪽으로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국내에서 그 업종에 대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캐퍼가 가장 좋거든요, 한국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앨범이라든지 이제 퀀텀 이스케이프 같은 2차 전지라든지 전구체 쪽이 요즘 미국에서 계속 올라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국도 2차 전지 계속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미국 내에서 아까 말씀한 코닝 같은 광케이블 지금 올라온 지가 벌써 한 2달, 3달 맞아요. 넘었거든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죠. 같이 움직이고 있죠. 맞아요, 최근에. 예,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먼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성 고객분들은 딱 벌써 이해를 하세요. 하고 막 타야지 다음날 바로 사시는데 남자들 야 그건 지켜봐야 돼. 그건 몰라. 이부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입니다. 제가. 우리 60대 여하고 내지는 누님들이 잘 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처갓집 식구들도 이제 처제 처형들이 많은데 네. 딸이 많은 집인데 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해드리면은 다음날 뭐 다다음날 보면 처제들은 벌써 다 샀어요. 그 주식을 이미 얘기 그렇죠. 듣고. 예, 근데 맞아요. 이제 동서들이죠. 예. 남자분들은 안 사요. 죽어도. 현대차, SK텔레콤 계속 그거 붙잡고 있어요. 나 이게 갖고요. 참.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 좀 매크로적인 건데 이제 미국 그 셧다운이 종료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게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공무원들이 진짜 뭐 밤새서 계속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12월 FOMC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12월 10일이요. 예. 예, 12월 일단은 10일. 뭐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죠. 이거 없이 임무?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지표가 없으면 네. 민간 지표 갖다가 떼어야죠. 아,
예, 뭐 할 수 없어요 지금. 예. 연준도 사실 볼 수 있는 지표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뭐 PMI 지수라든지 미시간대 지수라든지 네. 이런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민간 지표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그 지표가 공식 지표가 깜깜이가 되기 전에 나왔던 지표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민간 지표를 지금 합쳐 보면은 네. 합쳐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나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 이제 11월 달 인플레이션 나올 것들은 조금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60달러 밑으로 내려가 버렸거든요. 네. 원자재가 또 예. 떨어진 부분도 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고용은 확실하게 균열이 생겼어요. 고용은 예, 고용. ADP도 비농업 지수는 잘 나왔는데 네. 블룸버그가 계산한 그 실업률 같은 경우 또 크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계속 하여튼 노동시장은 균열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냥 봐도 체감 지수로 봐도 노동시장은 균열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번에 제가 쇼핑 시즌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통 이제 연말 정도 쇼핑 시즌 되면 이제 고용을 늘리거든요. 월마트라든지 이런 이제 업체들이요, 유통업체들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고용 늘린 인원수가 한 40%가 감소가 됐어요. 벌써 여기도 고용 창출이 안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미 연방정부 직원들 140만 명 이미 다 지금 한 달, 두 달 동안 지금 노동시장에서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100% 복귀한다는 또 보장도 없어요. 아, 예. 왜냐하면 또 딴 데로 또 빠진 사람들도 많고 다 콜을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하고는 좀 틀려요, 확실히 네. 여기는. 이제 필요한 사람들만 또 콜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본다 보면은 일단은 그다음에 뭐 항공편도 막 취소되고 그럼 쉽게 해서 지금 이미 그냥 체감 경기로 봐도 노동시장은 균열이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비 지표 네. 이미 둔화돼 있죠. 쇼핑 시즌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그냥 민간 지표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가장 큰 것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이제 다들 그러면 연준이 지표가 없으면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합니다 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10월 23일, 29일 날 연준이 이제 25bp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하나 또 했던 게 뭐냐면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 QT를 종료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본원 통화가 코로나 때 이제 쭉 최고치를 찍었던 게 한 6조 4천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5조 7천억 달러로 한 7천억 달러 정도 사실 감축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더 이상 QT를 자꾸 하게 되면은 상업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금융시장이 자꾸 이 뭐랄까 이 페일리어죠. 그러니까 뭔가 좀 실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죠. 지금 이 상태가. 그렇다고 보면은 12월 1일 날 이제 QT를 종료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QT를 종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기준금리를 같이 내려줘야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기준금리를 내려줬는데 QT 종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기준금리 내린 효과가 없거든요. 이제부터는 12월 달부터는 그 효과를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12월 달에 안 내리면은 사실 양적 긴축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왈가불가 하고 있지만은 양적 긴축을 종료하는 것만으로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에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는 뭐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시작이 되면은 분명히 연준은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표가 사실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뭐 깜깜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연준은 할 건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bp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네. 아직까지 페드워치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한 달 전만 해도 네. 29일 날 이제 지지난주에 기준금리 내릴 때만 해도 사실 70% 이상을 봤었어요. 12월 네. 10일 날 내리는 게. 근데 파월 의장의 그런 매파적 발언이 좀 나온 이후에 사실은 지금 한 60% 정도, 한 10% 포인트 정도 약간 하락을 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셧다운 이제 정리가 되고 뭐 하여튼 이제 지표가 좀 나올 거예요. 앞에 9월 달, 10월 달 건 빠지더라도 향후에 나올 것은 이제 나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다시 전 70%까지 복귀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12월 1일 날 양적 긴축 종료되고요. 그다음에 12월 10일 날 연달아서 아마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되게 높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굿모닝 마켓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닉 티밀하우스 월스트저널 기자가 연준 내에 극단적인 어떤 분열이 있다 했는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진짜 저도 이거 하면서 연준 얘기 많이 하는 축에 듭니다만
이렇게까지 팽팽하게 갈라져 있고 의장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조율하기가 쉽지 않은 기간은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갖다가 내려야 된다 쪽하고 그다음 내려도 뭐 50bp까지 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까 굴스비도 자막도 나오고도 했습니다만 많은 심지어 어제 라파엘 보스틱은 나 내년에 임기 끝나면은 1월에 끝나죠. 끝나면 나 은퇴한다. 뭔지 지금 지긋지긋한가 봐요. 지금 연준 내에 돌아가는 얘기, 다음 의장을 누구를 뽑아내 이런 거에 보고 있으니까 이제 뭐 나는 얘 미련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데 네.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금리 인하 와중에 QT를 계속한 것이 금리 인하 효과를 줄였다고 하셨고 QT 이제 중단한다 했고 플러스 저는 그 와중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 존 윌리엄스 이 양반은 넘버 3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실제 자금을 갖다가 뉴욕 연준에서 그렇죠? 집행하잖아요. 네. 이 양반이 지금 자꾸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연준이 조만간에 국채 매입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러거든요. 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00불 풀까 말까 이러고 있죠. 네. 이게 지금 돈잔치예요, 돈잔치.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네. GDP 대비 무슨 뭐 통화량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압도적입니다. 특히 금년 들어서. 아니 그런 내용 들으면 진짜 주식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우리 아들하고 우리 손자 세대 어떻게 할지는 미국이나 여기나 그거는 뭐 됐고 그러면 우리 고생할 우리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도 지금 다 때려치고 주식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숫자를 계속 보는 분 입장에서는 네.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수치에 비해서 계속 증가되는 폭이 강하게 움직인다고 보면은 사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신 분들은 그러면 그 수치가 올라오는 게 합당하게 올라오는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자체 규모가 커지면서 통화량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뉴욕 총재, 연은 총재 같은 경우 뭐 사실 그분이 뭐 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달러도 뭐 어떻게 이제 국제적으로 송금하려면 결국은 뉴욕 연은 총재를 거쳐서 가야 거쳐야 되는 되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전 세계가 지금 보는 게 뭐 내 다음 세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제 자식은 내가 알아서 할 거고 교육만 잘 시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중요하다. 뭐 극단적인 프랑스잖아요. 프랑스는 연금 뭐 축소 이러니까 아유 됐다. 뭐 빚내서라도 일단은 내 건 달라. 뭐 그 다음 사람들은 알아서 할 거다. 이게 이제 사실 프랑스가 지난번에 그 개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돈도 지금 계속 더 풀리고 있다. 그리고 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일본은 다시 또 이제 이번에 새로 들은 총리가 또 돈 풀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도 다시 돈 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열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AI 반도체 예. 한쪽에서는 거품론 나오고 있고 예. 결국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 그냥 즐기시라고 굳이 뭐 우리가 그러니까 즐기라는 게 그러면은 미장하고 국내 증시하고 어느 쪽이 저는 사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으로 간다 그러면은 네. 국장이 더 저는 좋을 걸로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미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돈을 풀었어요. 많이 풀어서 이미 지금 그 푼 돈들이 지금 벌써 끌어올려놓은 거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 정도쯤 되면 사실 미국 증시도 이제 이익 성장률은 이제 분명히 떨어지겠죠. 지금 계속 뭐 인프라를 구축하지만은 결국 매출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뭐 조금 이제 약간 레깅도 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유동성들이 미국 유동성들의 되게 재밌는 점은 미국이 좋으면 미국에 다 머물러 있는데 미국이 안 좋으면은 얘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렇죠. 예. 다른 나라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지금 순위가 좋은 데가 한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식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차라리 내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자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또 지금 뭐 다른 거보다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얘기도 지금 이미 나오고 있고 뭐 네. 대통령이 벌써 가서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벨도 좀 올려주시고 이미 다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도 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머징 마켓으로 들어올 때 한국도 한번 100조 원 이상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가 뭐 미증시 대비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어서예요? 아니면 펀더멘털이 좋아서예요? 밸류에이션도 좋고
펀더멘탈도 저는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환율 빼고. 환율만 빼고. 네. 아니 환율을 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환율 갖고 다들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네. 지금 환율이 움직이는 변수가 예. 저희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연결돼서 움직이는 지금 변수가 아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인플레이션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무역수지 흑자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2월 달부터는 이제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우리나라가 한 1년 반 정도 적자 있다가. 그래서 매달 지금 5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 흑자 나오면은 1년만 쌓아도 500억 달러 지금 흑자가 지금 되거든요. 그렇다 뭐 매년 200억 달러 미국에다가 현금 꽂아주는 것은 뭐 충분히 커버가 가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지금 3분기 지금 나온 것도 그렇고 아마 이제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지금 더 지금 높게 지금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또 뭐 기업들도 지금 보시면은 물론 이제 5대 재벌 이 기업들의 이제 수익률이 가장 크긴 하지만은 내년도 사실 뭐 더 확대될 수 있을 걸로 보여준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이제 환율 변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펀드멘탈과는 좀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데 그래요? 그 변수가 좀 심리적인 요인이 전 좀 약간 크다고 지금 보거든요. 심리적인 예, 거라면 예. 이제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국내 외환 시장이죠. 네.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공급이 예.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수요가 엄청 급증을 하면서 달러 수요가 그렇죠. 심리적인 이유로 달러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네.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매크로 상황들을 사실 무시해버린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업하고 개인들이 앞으로 이제 그래도 한국이 하여튼 1년에 200억 달러씩 미국을 줘야 되니까 네. 불안하잖아요. 그런 외환 보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다 재놓고 있습니다. 돈을 안 내놔요. 기업들도 달러를 빼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만은 있지 공급을 더 늘리려고 하진 않아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한국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은 달러 자산 쪽으로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해외 투자가 더 네. 커졌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여기서도 달러 수요만 증가하고 공급은 이제 그대로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한국은행이 한 1,450원 정도 되면 개입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개입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잠깐 이제 확인을 좀 해보니까 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은행도 외환 보유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원래 저희 외환 보유고가 4,700억 달러였다가 최근 한 3년 동안 500억 달러 줄어가고 4,200억 달러 같이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그게 다 적자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환율 개입하면서 썼던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도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환율 개입해갖고 돈 쓰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거죠. 4,200억 달러에서. 그래서 보면은 결국 지금 시장 자체가 공급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네.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근데 그 수요가 다른 것보다 심리적 요인이 크다는 거죠. 뭐 저희가 성장률이 떨어져서 막 더 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분간은 1,500원 정도에서는 사실 한국은행이 개입하지는 않을까. 그 정도가 넘어가면 사실 너무 경제 자체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매크로상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1,450에서 한 1,500원 정도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매크로상 본다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야 되거든요. 떨어져야 되는 타이밍이 와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 요인들이 좀 해소해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한 내년 한 정리되고 나서 올해 무역수지 흑자 얼만큼 나왔는지 그다음에 내년에 무역수지 흑자 얼만큼 나올 건지 아마 데이터들이 좀 나오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1년에 200억 달러 주고 그래도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더 충분히 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환율이 좀 안정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한 내년 3월 달 정도, 1분기 막판 정도 가야 또 추가적인 무역 데이터도 좀 나오고 뭐 외환보유고 데이터도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그래야 그때 가서 저는 조금 환율이 대한민국 매크로 시장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뭐 이창용 총재 어제 그 싱가포르에서 블룸버그 인터뷰한 그 화면이 나왔습니다만 네. 환율도 환율이지만 어제 이창용 총재 저 인터뷰가 채권 시장 뒤집어 놔버렸죠. 금리 인하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아주 폭등을 해버렸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네. 어제 힘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드셨구나. 네. 근데 이제 또 뭐 부총재가 또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과대해서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봐도 이창용 총재가 조금 사실 저도 좀 느낀 게 시장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래야 사실 시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끌 수는 있는데 네. 조금 좀 시장하고 좀 의견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뭐 채권 시장도 그렇고 그게 또 이제 환율을 또 끌어올리는 더 올리는 또
변수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